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저 뒤에 계셨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갑자기 등장하셔서 어디서 오셨나요? 들을만 하시죠? 아니에요? 네, 어렵죠? 네. 네 하신 분은 어디서 좀 들어보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려울 텐데. 어려워요. 처음엔 더 어려워요. 어려운데. 조금씩 지나고 조금씩 나아집니다. 오늘 하는 강의 내용 중에 한 50% 정도만 이해하고 가셔도 돼요. 50% 이해 안 되세요? 에이. 아니, 외운 게 일단 있는데, 학과적사 이런 거 외운 게 있는데, 그것만 해도 반인데요, 뭐 벌써. 까먹었죠. 아니, 까먹는 건 당연한 거고, 이해. 들을 때 이해. 아, 저런 게 있구나. 알아듣는 거.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 정도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죠. 괜히 오늘 가셔가지고 또 올해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정신적 데미지를 입어요. 법률의 목적이 갖춰질 요건 4가지 중에서 마지막 요건 사회적 타당성 중에서 반사의 질성이가 크게 2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덩어리는 간단히 설명드렸고 그 중에 동계불법의 개념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요게 이제 사례 형태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련해서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건 일단 말 그대로 부동산을 2번 이상 팔아먹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먹어요. 먼저 1억을 받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이전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이 만약에 계약금이나 중도금까지만 준 상태에서 잔금을 안 치르고 있다면 등기를 이전받지 못했을 거고 그럼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을 거예요. 이때 갑에게 2억을 준다는 놈이 나타나요. 그럼 당연히 갑은 팔 수 있겠지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기 거니까. 파는 걸 누가 말려.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에게 매각을 하는 행위를 이중매매라 합니다. 3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4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에게 매각을 했을 때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는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 깜빡하기 쉬운 게 얘가 먼저 계약을 했으니까 감정적으로는 얘가 우선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건 감정이고요. 법적으로는 을이 됐든 병이 됐든 누가 우선하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등기 먼저 한 자가 우선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을 돈 주고 산 사람은 뭘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등기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계약을 먼저 했다 그래서 우선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주기로 했다 해서 우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등기를 넘겨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이에요. 갑은 누구한테 등기를 넘겨줄까요? 병에게 넘겨주겠죠. 3억 준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하고 계약하고 그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줄 거예요. 이렇게 먼저 계약을 했든 돈을 더 많이 주기로 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기를 먼저 넘겨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자, 이때 을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세치기 당했죠. 우리 보통 세치기 당하면 가가지고 왜 세치기 하냐고 따져야 되겠죠. 애가 가서 따질 수 있는가? 못 따져요, 법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로 끝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등기를 먼저 넘겨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한테 가가지고 따지지를 못해요. 왜 세치기 했냐? 그럼 제1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갑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이 책임이 채무 불이행 책임이에요. 이거 어디서 봤죠? 이거 오늘 봤나요, 이거?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어요? 아까 후발적 불능에서 봤어요. 후발적 불능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는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있었는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병과 계약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결국은 을에게는 등기를 넘겨줄 수 없게 되는 후발적 불능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후발적 불능이라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되 못 넘겨주게 된 갑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 책임 중에 하나가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법 가서 할 겁니다. 계약 파트 가서 할 거고 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제를 해요. 계약을 해제합니다. 해제라는 말 들어봤죠?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준 돈이 있겠죠. 계약금이나 중도금 같은 거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걸 원상회복 청구라 그래요.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 부동산을 2중으로 매매했든 3중으로 매매했든 원칙. 등기를 넘겨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두 번째,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궁하는 걸로 끝입니다. 100사람이 됐든 1000사람이 됐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됐죠?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또 쉬는 시간에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을이 만약에 갑에게 돈 돌려달라고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갑이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갑이 돈을 다 써버리고 잠적을 하면 어떡하나.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변호사하고 상담하세요.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아? 제가 어떻게 알아?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받아내야죠. 받아내는 방법은 저는 모르고 일단 을이 갑에게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다까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돈을 받아내는지 그거는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셔야 될래요. 어쨌든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나와요. 우리 대법원이 할 때. 제2매매계약이 요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떨 때 무효가 되는지 그 요건을 머릿속에 오늘 넣습니다. 그 효과는 나중에 봐요. 효과는 좀 복잡해요. 효과는 복잡한데 어떨 때 무효가 되는지만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요 놈은요. 을과 계약을 하면서 을과 계약을 하게 되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의무를 배신하고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으니까 결국 갑이라는 놈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주는 행위는 을에 대한 배신 행위가 돼요. 이거를 법에서는 배임행위라고 합니다. 매도인의 배임행위라는 게 일단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잘 보세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각을 한 상태에서 병이 갑한테 와서 땅을 팔아라. 갑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미 팔렸다 라고 얘기하겠죠. 이때 이미 팔렸다는 말을 들은 병,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죠. 한 발 늦었네. 그게 사회질서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다른 사람이 샀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포기하고 물러나는 게 사회질서예요. 보통은 그렇게 하니까. 근데 요놈은 사회질서에 반해요. 그 말은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따블을 줄게 라고 갑을 적극적으로 꼬셔가지고 배신을 하게 만들어요. 그걸 적극가담이라 합니다. 이게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회질서는 포기하고 물러나는 게 사회질서인데 요는 그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갑에게 더 적극적으로 붙어서 따블 줄게. 그래도 갑이 싫어 그러면 3배를 줄게. 4배를 줄게. 이렇게 갑으로 하여금 결국은 배신을 하게 만드는 행위. 그걸 적극가담이라 합니다.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가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부동산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2개.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는 행위. 이 두 가지가 있게 되면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자, 이게 무효가 되면요. 병에게 넘어간 등기도
효가 돼요. 등기가 무효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병은 이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에요. 아닌데 문제가 생겨요. 등기부에는 병이 소유자라고 돼 있고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이 등기부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않으니까 이 병이란 놈이 자기가 마치 소유자인 양 제3자한테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죠. 이때 이 제3자는 뭘 믿고 거래해요? 등기를 믿고 거래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 등기가 무효고 병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자, 이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까 앞에서 봤던 원시취득, 승계취득 중에서 승계취득이에요. 전 소유자가 갖고 있던 소유권을 매매를 통해서 넘겨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내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넘겨받을 수가 없어요. 없는 소유권을 어떻게 넘겨받아요? 그러니까 얘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하죠? 등기 믿고 거래했는데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니까 억울하죠? 억울해요. 가서 토닥토닥 해주세요. 법이 그래 이렇게. 예? 이 머리에 박으셔야 돼요.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등기를 철석같이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쉬는 시간에 얘는 그럼 어떻게 되나 묻지 마세요. 어려워요. 그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거는 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결론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을 이렇게 확 박으셔야 돼요. 딱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은 기억하세요. 제2매매계약, 부동산 이중매매가 있을 때 원칙하고 예외를 구별하고 두 번째, 예외적으로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두 개를 머릿속에 박아야 되고요. 이건 어렵지 않죠? 이거 어려운 분? 안 어렵잖아. 한국인이라면 이 두 개는 머릿속에 넣을 수 있지. 한글이잖아. 적극가담 이렇게 돼 있잖아. 영어로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개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병등기는 무효고 병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설령 이 등기를 진짜로 믿고 거래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까지를 딱 머릿속에 이중매매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판사의 질서행위 끝난 거예요. 오늘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겉만 핥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두 번째가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봅니다.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를 말한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 반사회 질서 행위 속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면 동시에 반사회 질서 행위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아주 어렵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지금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규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몰라도 돼요. 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 질서행위의 예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떨 때 폭리행위가 성립하는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가, 그 요건. 이게 중요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관에서는 알박기가 있고요. 개발구역 내에 땅 하나 째깔한 거 알바가 놓고 10배, 20배 뻥튀기해서 팔아먹는 거.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지금까지 제가 봤던 대법원 판례 중에 가장 엄청났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한 30년 정도 된 판례인 것 같은데 서울도 아니에요. 시골의 어디 지역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느 개발되는 지역에 있는 땅 A4 용지 4장 분량의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 평도 안 되죠? 그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당시 가격으로 10억 얼마에 판 적이 있어요. 그 땅을. 불공정한 법률은 무효다라는 판결이 하나 있어, 판례가. 어질어질하죠? 예? 예.
최근에도 이런 거 있었죠. 서울에 있는 삼성역 사거리에 있는 한전부지. 이거 감정평가액이 얼마 나왔죠? 아세요? 3조가 나왔어요. 한전부지가. 이거를 현대자동차에서 얼마 주고 샀죠? 10조를 주고 샀어요. 3조짜리 땅을 현대자동차에서 10조를 주고 샀어요. 차이가 얼마가 나요? 7조. 3만 원짜리를 10만 원 주고 산 거하고는 느낌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얘는 지금 3조짜리를 10조 받고 팔았으니까 얼마를 폭리를 취한 거예요? 7조. 말이 7조지? 예? 7조. 7만 원이 아니고 7조의 폭리를 취했어요. 자, 이런 게 불공정한 법률의 행위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런데 지금 이거 불공정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불공정한 행위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유효해요. 계약 체결했고요. 이미 소유권 등기 넘어가서 현대자동차는 지금 건물 지려고 설계도 뽑고 있어요. 이건 무효가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야, 이런 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야? 그럼 도대체 불공정한 법률이라고 생각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건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일단 먼저 157페이지를 봅니다. 157페이지 보면 맨 위에 공정성이라고 해서 박스 104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이 당사자가 폭리를 당한 피해자예요. 폭리를 당한 피해자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어야 돼요. 그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라고 조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조금 자세하게 쪼개가지고 불공정한 법률 성립하는 요건 세 가지를 만들어내요. 세 가지 요건을. 첫째가 일단 기본적으로 주고 받은 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야 되죠. 주는 걸 급부라고 하고요. 받는 걸 반대급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야 돼요. 이걸 현저한 불균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몇 배가 차이가 나야 현저한 불균형인지는 기준은 없어요. 그냥 일단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가 피해자가 좀 전에 조문에서 뭐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폭리를 당한 피해자는 계약을 할 당시에 궁박했거나 경솔했거나 무경험해야 돼요. 자, 이 중에서 경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성급하다, 사려 깊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쫓기는 거예요. 궁박이란 건 급박하게 쫓기고 있는 걸 말해요. 돈에 쫓기든 정신적으로 쫓기든 심리적으로 쫓기든 막 쫓기고 있는 상태를 궁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하거나 셋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3조짜리를 10조에 샀으니까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궁박할까요? 뭘 궁박해요? 하나도 안 쫓기는데. 경솔할까요? 아니에요. 무경험했을까? 아니지. 그러니까 요 사건은 여기에는 해당될 수 있을지언정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요건이 있어요. 갑이라는 속옷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눈물의 대처분을 합니다. 부도가 났으니까 굉장히 궁박하죠? 안 궁박해요? 궁박하겠지. 한 푼이 아쉬운데. 그래서 10,000원짜리 빤스를 100원에 팔아요. 이 프랭카드를 본 을 10,000원짜리 빤스를 100원 주고 삽니다.
차이가 몇 배예요? 차이가 몇 배야? 100배! 9배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이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9배? 100배! 100배. 현장의 균형 잃었죠? 감이 안 오나 봐요. 1억짜리를 100만 원에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이 와요? 엄청나게 현장에 불균형하죠? 그 다음에 피해자라고 볼 수 있어요. 얘. 궁박하지요?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냔 말이죠.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지요. 왜 아니냐? 세 번째 요건 때문에 아니에요. 얘는 지금 10,000원짜리를 100원에 샀으니까 9,900원에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폭리자라고 볼게요. 근데 이 폭리자가 이게 있어야 돼요. 폭리의사라는 게.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피해자가 경솔하거나 피해자가 무경하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거나 저거를 이용해서 내가 폭리를 취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요놈 머릿속에. 그런데 10,000원짜리 반스를 100원에 팔고 있다는 프랭카드를 보고 들어가서 10,000원짜리를 100원 주고 사고 있는 머릿속에 이 속옷 회사가 부도가 나서 굉장히 궁박하구나. 내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폭리를 좀 취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반스를 샀을까요? 아니겠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없어요. 이것도 충족을 시켰고 이것도 충족을 시켰지만 이걸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이라고 생각하려면 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 세 번째 게 사회질서와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 벼룩이 간인 거 알고 있죠? 보통 사회질서라면 이거 빼먹을 생각해요, 안 해요? 벼룩이 간 빼먹을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사회질서예요. 근데 얘는 곧 빼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폭리의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폭리행위의 악의라고 합니다. 이 악의라는 것은 뭔가를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반대가 선의예요. 모르고 있다라는 게 선의예요. 그래서 민법상 법적으로 악의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선의는 뭔가를 모르고 있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폭리행위의 악의라는 것은 내가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로 인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을 폭리행의 악의라고 합니다. 그걸 줄여서 폭리의사라고 불러요. 이런 요건을 갖추면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목적 요건 4가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내용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란 게 하나 나와요. 그건 지금 안 해요. 그럼 한번 머리가 아프고요. 자,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 5덩어리 중에서 아까 5덩어리가 있었어요. 법률행위 목적 덩어리가 있었죠.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부관까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덩어리가 여기까지예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머리에 받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사회적 타당성 관련된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 불공정한 법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 그걸 머릿속에 박으세요. 이 103조하고 104조 여기부터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조문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조문집이라고 조그만 거 받으셨나요? 네. 거기에 보면 민법 조문이 쫙 나와 있는데 민법 조문이 1조부터 1118조까지 있는데 그게 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민법 총칙은 103조부터가 시험 범위예요. 1조부터 102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 첫 시작 조문인데.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집중해서 이 103조와 104조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까 2문제제 3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다 여기서 나와요. 머릿속에 딱 바꾸시면 돼요.
뼈대 잡으셨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덩어리를 봅니다. 의사표시. 자,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네 가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사당성을 갖췄어요. 갖췄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보여야 될 일반적 성립 요건이 뭐였어요? 아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기 전에 의사 표시가 뭔지부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의사라는 건 뭔가를 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외부에 나타내는 거예요. 말로 나타낼 수도 있고 행동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내가 배가 고프고 밥을 먹고 싶어요. 애들 특히. 그럼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밥 줘. 그게 의사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는 걸 겉으로 나타내는 게 의사표시예요. 그런데 이 의사표시가 이렇게 나눠져요. 의사와 표시로. 왜 나눠지는가? 갑이라는 자가 A라는 물건을 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가게에 들어가서 A 주세요라고 해야 되죠. 그래야 원하는 A가 손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B를 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가게 주인은 뭐를 줄까요? B를 주겠지요. 그럼 갑은 원했던 A가 손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럼 갑이 원한 결과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하, 갑이 원한 결과가 생기려면 일단 뭐하고 뭐는 일치해야 되는구나.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의사 표시가 일치할 건. 두 번째로 일치는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갑이라는 자가 화장품 가게 올리브영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스킨크림 하나 사러 들어갔어요. 스킨크림을 하나 사러 들어갔는데 그 화장품 가게 직원이 갑의 얼굴을 딱 보더니 언니 눈가에 주름이 너무 자글자글해. 거울 봤더니 진짜 거울을 볼 때 또 이렇게 이렇게 보잖아. 그러니까 이 눈가에 진짜 주름이 자글자글해. 그러니까 갑이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얘가 언니 이 크림 한번 써봐. 주름이 쫙쫙 펴져. 그래? A 크림을 살 생각을 해요. 그래서 A 크림 주세요라고 표시를 했어요. 갑의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죠? 근데 원래는 이걸 살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거 사러 들어갔는데 을이 언니 눈가에 있는 주름 이 A 크림 바르면 다리미로 피듯이 쫙쫙 펴져 라는 말을 듣고 A 크림을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을한테 A 크림을 달라고 해서 사갖고 왔어. 집에서 발라봤어. 펴져 안 펴져? 안 펴져. 더 쭈글쭈글해져. 왜? 왜? 바르는 방법이 잘못됐죠. 이렇게 바르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발라요. 주름결 방향으로 발라야 펴져요. 반대 방향으로 바르면 펴질 것 같아도. 다리미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하죠. 이거는 이렇게 바르면 더 쭈글쭈글해져. 이게 늘어나서. 그러니까 발랐는데 더 쭈글쭈글해져.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속았다 말이지.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속았다. 그게 사기예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는 하지만 자기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서 표시한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이걸 외부적 간섭이라고 그래요. 이 사기를 당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돼요. 이걸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의사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려면 목적 요건까지는 다 갖췄다 하더라도 의사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려면 의사 표시라는 놈도 요건을 두 개를 갖춰야 된다.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 하자가 두 개. 사기나 강박. 강박은 또 뭐냐? 사기를 쳤는데 안 사요, 갑이. 에이, 이거 지난번에 발라봤는데 안 펴지던데 그래서 안 속아. 그랬더니 이번엔 얘가 사시미를 꺼내. 안 사면 강박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서 샀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것도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를 당하거나 강력한 협박을 당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도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비정상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효력을 갖추려면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 요건이에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다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떤 거예요? 불일치하는 경우.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또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 요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효력이 생기면 돼요. 요 경우가 문제가 돼요. 요거를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공부하는 건데,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라는 게 4개가 있어요. 4개. 먼저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요. 요 불일치하는 게 3개가 있어요. 107조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108조 허위, 표시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요. 요 3가지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예요. 이 중에서 요 2놈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모르는 경우예요. 착오는. 대표적인 착오가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장에서 생기는 착오가 있어요. 시험지에는 분명히 답을 3번으로 체크해놨어. 그런데 답이 4번에 마킹이 돼 있어. 이 4번에 마킹을 할 때 생각은 3번이지만 표시는 4번에 하는 거야. 본인이 잘못 표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쳤겠죠. 지금 요런 경우에 한두 문제 때문에 당락이 지금 좌우돼서 덜덜덜덜 떨고 계신 분들 많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그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게 착오예요. 나머지 2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3가지 형태가 있고, 그 중에 2개는 자기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하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다 그랬죠. 하자가 뭐하고 뭐라 그랬어요? 사기하고 강박이라 그랬어요. 그게 110조예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총 4개가 비정상적 의사표시, 이걸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먼저 요 놈은 원칙이 표시한 대로 유효해요. 원칙이 표시한 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요 놈은 그냥 무효예요. 요 놈은 그냥 무효예요. 요 2놈은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사자 능력에서 봤을 때 의사무능력자 행위는 무효라 그랬고, 제한능력자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법률 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민법이에요. 그 중에 비정상적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무효가 되는 게 2개, 취소할 수 있는 게 2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까지 했죠?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뼈대를 잡고 하나하나 보시면 됩니다. 먼저 158페이지에 보면 1.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진의 표시라고도 합니다. 조문이 지금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우리 조문과 정확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비진의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다른 말로 비진의 표시. 107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라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 비진위 표시. 원칙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107조 1항이 문장 2개로 되어 있어요. 2개로 되어 있는데 이 2개가 접속사 그러나 또는 다만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앞부분을 본문이라고 부르고요. 뒷부분을 단서라고 불러요. 자, 다른 조문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는데 107조만은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시험 지문에 뜬금없이 제107조 제1항 단서라고만 나와요. 시험 지문에. 그럴 때 107조 제1항 단서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겠지요. 시험장에서 그 나눠드린 조그만 조문지 펼쳐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거 펼쳐봤다가는 5년간 시험을 못 봐요. 에? 걸리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음팔찌도 차고요. 시험도 5년간을 못 봐요. 그러니까 못 펼쳐보니까 어디에 담아둬야 돼요? 여기. 그래서 거기 다만 진이 아닌 의사표심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7조 1항 단서예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전항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이게 비진위 표시 조문인데 그럼 조문을 이해해 봅니다. 먼저 비진위 표시의 뜻이 뭘까?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갑이 애인을과 전지현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갑이라는 놈이 전지현이 나올 때마다 침을 질질 흘려. 그러니까 그런 영화는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그 영화 끝나고 보자 기다리고 끝나고 딱 나온 다음에 갑을 붙들고 야 전지현 이뻐 내가 이뻐 이렇게 꼭 물어보지요. 일대 갑은 생사의 기로에 놓입니다. 전지현이 이쁘다 그랬다간 그날 사망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네가 이쁘지라고 말해요. 머릿속에는 누가 이쁜데? 전지현. 의사는 전지현, 표시는 너. 불일치하죠.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알아요. 그게 비진위 표시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비진위 표시예요. 생각과 표시가 다르고 그걸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를 비진위 표시합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거짓 사직서 제출이에요. 사표를 쓸 생각 없이 연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생각으로 사표를 확 냈어요. 이게 거짓 사직서 제출이에요. 실제로 사직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어. 없는데 냈어요. 이때 그 사직서 제출의 효과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107조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원칙이 뭐예요?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사직서를 썼는데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 싸야지요.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표시된 대로 그대로 유효해요. 그런데 예외. 평상시에 뻑하면 사표 냈다가 다시 가져가고 그랬어. 사표 냈다가 부장님이 잠깐 고민할 사이에 가가지고 부장님 죄송합니다. 승질나서 냈는데 다시 도로 가져갈게요. 몇 번 그 짓거리를 했어.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사표를 딱 내면 부장님은 또 무슨 생각할까? 저 자식 또 성질 급하게 또 내는 척한다. 이런 생각하겠죠. 거짓말이라는 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효과를 봅니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원칙이 표시한 대로 유효해요.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사직의 의사 없이 거짓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일단 사직의 효과는 발생한다가 되는 거예요. 사직 효과는 발생한다.
그런데 아까 예외가 뭐가 있었어요? 상대방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즉 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전지현이 이뻐, 내가 이뻐 그랬을 때, 네가 이뻐라고 했을 때 원칙이 표시한 대로 유효하니까 애인들은 한박 웃음을 지면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풀 서비스를 해줘요. 효력이 생긴 거예요, 제대로. 그런데 만약에 전지현이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가 이쁘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걸 의리 알았다면 이렇게 그게 되겠죠. 네가 이쁘다는 말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치기 소년 생각하셔도 돼요. 늑대가 나타났다 효력이 생겨서 사람들이 도망가요. 그런데 거짓말인 걸 알면 더 이상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효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가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표시한 대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되는데, 이때 알았거나를 알았다. 아까 뭐라 그랬죠? 법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악의라고 한다 그랬어요. 알았거나. 알았다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악의. 문제가 이거예요. 알 수 있었다. 이거 결과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라고 보통은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붙여볼게요. 알았거나.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 이걸 알았다고 하면 알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이거 알았거나. 이거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 결과적으로. 그래서 알 수 있었다는 건 이런 걸 줄인 거예요. 조심을 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몰랐다를 줄여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 수 있었다는 결국은 몰랐다인데 조심하지 않은 거죠. 부주의예요. 부주의. 요 부주의를 과실이라고 불러요. 법에서는.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를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면 악의 또는 과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악의 또는 과실. 그래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2항.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걸 생각을 해볼게요.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요 107조 2항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갑은 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여 의사 없이 A 토지를 증여하겠다고 표시, 증여 의사 없이 A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표시하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갑은 증여 의사가 없어요. 없는데 증여하겠다고 표시했어요. 의사 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 갑은 안다, 모른다? 안다. 이 전형적인 비진의 표시예요. 을은 알까요, 모를까요? 보통 을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작두를 타지 않는 한 어떻게 알아요? 네? 작두를 타지 않는 한 몰라요, 보통 을은. 그래서 갑이 증여의사 없이 토지를 증여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원칙, 유효. 원칙 뭐라고요? 유효. 따라서 등기도 어떻다? 유효. 등기가 유효라는 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을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갑은 을한테 가서 야 사실 거짓말이야 등기 도로 내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갑이라는 놈이 줬다 뺏고 맨날 그랬어.
그래서 이번에도 거짓말이라는 걸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만약에. 그러면 이 증여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의뢰가 넘어간 등기도 무효가 돼요. 계약이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가 돼요. 등기가 무효라는 건 을은 소유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아까 봤던 문제가 또 생겨요. 이중매매가 반사일치식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어쨌든 지금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을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 등기부를 딱 떼어보면 소유권자 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마음만 먹으면 또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에? 자기 거라고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때 얘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가 원칙이에요. 억울하죠? 이럴 때 이게 등장해요. 이럴 때. 얘가 선의라면 이런 걸 모르고 있었다면 그때는 얘한테 가가지고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107조 2항이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등기가 무효일 때 그거를 유효라고 믿고 거래한 자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등기부만을 확인해서는 안 되고 그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까지 일일이 확인을 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거래 안전이 깨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요. 이걸 언제 일일이 다 확인하냐 말이지. 그래서 제3자를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등기가 무효라는 걸 모르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특별하게 이렇게 제3자 보호 규정을 두어서 보호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107조 2항의 취지는 아까 봤던 원칙. 등기가 무효인데 그걸 유효라고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 돼. 그런 경우 중에서 그 모르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하게 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107조 2항의 취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효가 되었다. 그런데 그 무효라는 걸 모르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거래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지만 전혀 모르고 거래한 이 병 불쌍하다 말이지. 그 사람 중에서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저런 특별 규정을 둬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게 107조 2항의 취지예요. 그래서 이 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전부 이 네 가지 모두 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다 두고 있어요. 이 의사표시와 관련된 것들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전부 두고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비진의 표시에서 107조 2항의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비진의 표시는 조문 일단 107조 1항, 2항 눈도장 찍으셔야 되고요. 그 중에 1항이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107조 제1항 단서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는 암기까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비진의 표시는 요걸 말하는데 얘는 요걸로 기억을 하자. 거짓 사실서 제출. 세 번째 비진의 표시가 있다.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되 네 번째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찍소리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항을 찍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찍 못해요. 네, 그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하, 제3자가 선이라면 보호가 되는구나. 107조 2항에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가 비진의 표시예요.
두 번째 허위 표시. 머리가 터질 것 같지요? 괜히 시작했지요? 한 3주 정도 지나면요, 이 공부를 하라고 주위에서 권유해서 하신 분, 이거 한번 해보라고. 지인의 권유로 시작하신 분, 네, 원수돼요. 합격하기 전까지는 원수돼요. 이 괜히 나한테 이거 하라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돼요. 원수돼요. 근데 합격하고 나면 또 친해져요, 다시. 걱정하지 마세요. 원수돼요, 원수. 자, 일단 허위 표시는 조문을 또 봅니다. 159페이지.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다라고 돼. 통정에다가 통모, 양해, 합의. 합의로 이해하는 게 빨라요. 자, 통정 허위 표시는 갑이라는 자가 비진이 표시를 해요. 이거를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는 거예요. 합의. 즉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이 표시. 이걸 허위 표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위 표시 속에는 일단 비진이 표시가 들어있고요. 상대방이 뭐까지 있어요? 합의까지 있어요. 이거를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자, 이때 아까 비진이 표시인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였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였죠. 근데 이거는 갑의 비진이 표시가 있고 을이 뭐까지 해줬어요? 합의까지 해줬으니까 당연히 뭐다? 무효다 이렇게 돼 있겠죠. 108조 1항이에요. 비진이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합의까지 해줬어요.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있게 돼요. 이게 허위 표시예요. 자, 이때 허위 표시는 요거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례를 가지고 가장매매라고. 갑이요, 땅이 하나 있는데 갑의 채권자한테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러면 갑의 채권자는요, 법적으로 요걸 경매 넣어서 경매 대가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면 돼요. 이 경매를 넣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경매 넣는 걸 뭐라 한다고요? 강제집행. 이때 갑의 입장에서는 넉넉고 당하지는 않겠죠. 갑이 할 수 있는 방법, 팔아먹거나 빼돌려야지요. 이때 팔아먹기는 싫어. 좀 있으면 개발이 돼. 팔아먹기 싫어. 그런 방법은 빼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산을 은닉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짜고? 친구 을과 짜고 매매를 가장하여. 이때 가장이란 집안의 가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짜로 이런 데 가짜로. 매매를 가장해서 등기까지 넘겨주는 형국가 생겨요. 채무자 갑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 을과 짜고, 요 짜고가 이거예요. 통정, 통모, 양해, 합의. 요거를 손수 한글로 바꾸면 짜고 이렇게 돼요. 짜고. 손수 한글로 바꾸면. 이게 전형적인 허위 표시예요. 왜? 갑은 실제로 이 땅을 팔 생각이 있다 없다? 없지만 팔겠다고 표시했고 을과하고 뭐 했어요? 합의까지 본 거예요. 전형적인 허위 표시예요. 그러면 이렇게 갑이 을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가장매매 무효라 그랬죠? 무효라면 이 등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효가 돼요.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어요? 갑에게 있어요. 등기는 을에게 있지만 여전히 갑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 을이 배신해요. 최근에 또 최모 씨하고 안모 씨하고 정모 씨 다 배신 때리고 있죠? 다 누가 시켜서 한 거다? 40년 지기도 배신을 때려요.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다. 오늘 기사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박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이 배신 때린 거예요. 아무도 못 믿어요. 그렇죠? 에이.
믿으면 안 되죠. 저도 친구한테 당해가지고요. 지금 10년 이상을 고생하고 있어요. 보증 잘못 서줬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얘도 믿고 넘겨놨는데 팔아먹었어요. 이때 얘 원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는데 108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한다고 돼 있으니까 얘가 등기가 무효라는 걸 모르고 샀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108조 1항과 2항의 취지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거는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질의 표시를 허위 표시라 한다. 무효이 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 그 구체적인 의미를 가장매매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자. 사례 형태로 잘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마지막 요거하고 구별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허위 표시 효과의 사례를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이라고 있죠. 이게 가장매매예요. 가장매매예요. 그 가장매매인데 요거하고 구별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왼쪽 거는요. 실제로 매매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한 것처럼 꾸민 경우죠. 근데 요거는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증여를 해요. 실제로 증여를 해요. 증여를 하는데 증여세를 계산했더니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파는 걸로 꾸며서 양도세를 계산해봤더니 이게 훨씬 적어. 그러면 갑은 생각을 하겠죠. 증여를 하지만 계약서는 증여가 아니라 뭘로? 매매로 꾸며요. 그럼 보세요. 갑과 을은 실제 매매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꾸민 거예요. 이건 가장행위로 무효가 돼요.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숨겨져 있지요. 숨겨져 있지요. 은닉행위라고 그래요. 이거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이거 증여는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유효해야죠. 왜? 세금 뜯어야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뭘 뜯는다고요? 세금 뜯어야죠. 실제로는 증여를 하면서 증여를 감추고 매매로 가장을 했을 때 분명히 매매는 허위 표시로 무효예요. 근데 증여가 유효인지 무효인지의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증여를 했다 안 했다? 했다. 했으니까 유효다. 그래서 얘한테 등기가 넘어갔을 때 이 등기 유효가 돼요. 등기가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돼요. 증여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병 소유자하고 거래했죠? 병 소유자하고 거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병이 알았든 몰랐든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자하고 거래했으니까. 왼쪽하고 다르죠? 그래서 구별하는 문제로 나와요. 왼쪽은 매매만 가장한 거예요. 그래서 을 등기가 유효, 무효? 무효. 무효. 그래서 을과 거래한 병, 뭐만 소유권 취득? 선의만 소유권 취득, 악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반면에 가장행위, 은닉행위는 증여를 하면서 매매로 가장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매매는 무효지만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가 되고 따라서 을 등기는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을과 거래한 병은 선, 악을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시험 문제가 어떤 게 잘 나올까요? 요거 악의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잘 나와요. OX, X. 요거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바꿔서 내요. 악의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머릿속으로 담아둘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조문 나가면서 다 까먹으니까 허위 표시인 가장매매하고 구별해야 될 개념 중에 가장행위, 은닉행위라는 게 있구나. 이때 가장행위는 무효지만 은닉행위는 유효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순수한 가장매매하고는 구별을 좀 하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 중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형태 두 개. 비định 표시하고 허위 표시의 개념과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조문의 의미가 뭔지를 예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본 거예요. 간단하지요? 간단하다고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차구하고 사기강박, 대리 이런 순서대로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오늘 들은 내용 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다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반복을 하다 보면 뇌리에 박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다음 주까지 한 번 이상 반복하고 오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것만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